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고용과 주택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연방준비제도의 베이지북이 긍정적인 경기 진단을 내놓자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커진 탓에 시장은 내내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16%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13% 하락했습니다. 다만 나스닥 지수는 0.02%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사흘 연속으로 추락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우려감이 커진 데다 유럽연합의 은행권 거액 벌금 부과가 은행주를 짓눌렀습니다. 영국 지수는 0.3% 하락했고 독일은 0.9%, 프랑스 지수는 0.6% 내렸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최근 미국 경제가 부동산 시장과 제조업 호조 등으로 완만한 속도의 회복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은 베이지북에서 경기 동향을 종합한 결과 경제 활동이 완만하고 점진적인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에 발표된 베이지북과 비슷한 표현으로 경기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1월 미국의 민간 고용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고용 조사 업체인 ADP에 따르면 11월 미국 민간 고용 규모는 21만 5천 명 늘어난 것으로 이는 1년 만의 최고치이며 블룸버그가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집계한 평균 예상치인 17만 명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월 미국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수출이 사상 최대로 늘어난 덕분에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0월 무역 적자 규모가 406억 달러로 전달에 430억 달러보다 5.4%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집계한 402억 달러 적자 예상보다는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 10월 미국 신규 주택 판매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증가율은 7개월 만에 가장 컸고 판매량도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등 주택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0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25.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선 9월에 6.6% 감소해서 증가가 급선회한 것으로 지난 1980년 5월 이후 33년 5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또다시 나흘째 조정 보이면서 하락했습니다. 고용과 주택 지표가 호조를 보였고 또 연준의 베이지북이 긍정적인 경기 판단을 내놓자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다소 커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11월 ADP 민간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최근 1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고 또 신규 주택 판매도 33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양적 완화 축소 시기를 일찍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더 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완벽한 경기 회복을 확인한 후에야 양적 완화 축소를 할 것이고 또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시장에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다소 엇갈린 시각들이 공존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가 약세장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도 그 분위기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제 하락 마감한 국내 증시에서도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마감된 주요 글로벌 증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에 따르면 12월 FOMC 테이퍼링 불확실성에 뉴욕 증시가 불안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11월 ADP 민간 고용은 시장 예상치보다 좋으면서 1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뉴욕과 유럽은 계속해서 전일에 이어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막판 뒷심은 좀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고요. 유럽은 말씀하신 대로 좋지 않은 흐름이
현재 계속되고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오늘은 경제지표 발표도 있었고요. 연준의 경기 판단 자료인 베이지북도 발표가 됐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를 보면 다우지수는 소폭 내려갔습니다. 마이너스 0.16%가 하락한 15,889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은 강보합세였는데요. 4,038포인트, 퍼센테이지로는 0.02%가 오른 수치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는 0.13%가 내려갔습니다. 1,792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미국의 국채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2.83%까지 떨어지면서 2.8%대에 다시 진입이 됐고요. 금 가격 다소 불안하게 움직였는데요. 반등이 좀 크게 나왔다는 점, 이런 점이 다소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앵커께서 지적했듯이 오늘 ADP 오토데이터 프로세싱사가 발표하는 민간 고용 수치 11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21만 5천 명이 증가했다라고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17만 8천 명이었습니다. 이보다 상당폭 현재 올라온 수치가 나왔고요. 이제 내일 모레 발표되는 미국의 노동부가 발표하는 11월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와 실업률 수치, 이런 부분의 관망 심리도 다소 높아진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이 밖에 10월 신규주택 판매 미국의 수치도 전월 대비 25.4%가 증가하면서 기록적인 신장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경제지표가 계속적으로 현재 호조권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투자자의 양적 완화 축소, 이런 우려감을 더 부추기는 이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10월 무역수지 적자 406억 4천만 달러로 9월 427억 7천만 달러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중국과 유럽으로의 수출이 좋은 추세가 나타났다는 이런 점을 좀 들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좀 부진했던 지표도 있었습니다. 11월 공급관리자협회가 발표하는 ISM 서비스업 지수가 53.9로 예상치 55보다는 다소 밑도는 이런 수치로 나왔습니다. 베이지북과 관련된 내용은 이 시황이 끝나고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봐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유로존의 3분기 GDP 잠정치 수치는 예비치와 동일한 현재 0.1% 그 성장한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EU 집행위원회가 유로존의 6개 은행, 미국의 투자은행들을 포함해서 유리보와 엔리보 조작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은행주들이 유로존 증시에서는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영국 지수는 0.34%가 내렸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0.9%, 낙폭이 그나마 좀 컸습니다. 프랑스의 깍그 지수는 0.57%가 하락이 됐고요. 이탈리아 MIB 지수, 스페인의 아이벡스 지수, 그리스 아테네 증시 모두 하락세가 나온 점,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감된 글로벌 증시를 레이크쇼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 들어보고 있습니다. 연준 베이지북에 따르면 미 경기에 대해서 완만한 성장세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경기를 바라보는 식견은 6월 이후부터 현재 변하지 않은 이런 상태고요. 그 원문 그대로 하면 이 경기에 대한 문구는 modest to moderate, 6월 이후부터 이 내용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10월 베이지북에서도 이대로 그대로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디테일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이보다 10월보다는 조금 더 경기에 좀 좋은 측면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 경기를 판단하는 이 문구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moderate to modest 이렇게 표현을 하면 경기가 완만한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다소 주춤거린다라는 그 표현으로 현재 우리가 해석이 되고 있고요. 현재 원문 그대로인 modest to moderate는 완만한 확장세가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베이지북은 그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의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은 연준이 12개 지역을 나눠서 지역 연방은행이 지역의 경기를 실시하는 이런 그 자료를 마련을 하고 이것이 이제 12월 FOMC 회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고용 지표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인 입장을 나왔는데요. 고용 지표 개선은 다소 조금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체 국면을 가져가는 지역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자넷 옐런 현재 차기 의장 지명자의 의중과 비슷한 수치 내지는 이보다는 조금 더 온건한 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IT나 제조업, 자동차나 하이테크 이런 점에 점수를 많이 주었습니다. 따라서 10월에 그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 이런 내용들은 현재 경제 지표로서는 그 위험성을 거의 흡수한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자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확실하게 벗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뉴욕 증시를 계속 이번 주 중반 이후부터 계속 현재 건드리고 있는데요. 네. 특별히 현재 그 여러 가지 여건들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역시 테이퍼링 이런 우려가 계속적으로 현재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17일과 18일 올해 이제 한 번 남았는데요. 이 시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우려감에서는 다소 불안한 요소가 나올 공산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에 나올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 18만 4천 명 정도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10월 수치는 20만 명 이상을 거양을 했었죠. 이런 점에서는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비교적 현재 6개월 평균을 보면 19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자넷 옐런 현재 차기 의장 지명자가 12월 FOMC 회의 때 자기 목소리를 잘 내줄 것을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는 현재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로버트 실러 교수 등 일부 인사들이 연준이 버블을 조장하는 근본 원인이다. 이런 지적이 연준에게는 상당히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월가가 관측하는 내년도 3월 정도에는 이것이 개시될 것이다. 이 시기만 남았지 이런 우려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양적 완화 축소는 기정사실화이고 또 이런 버블 지적이 연준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다. 양적 완화 축소가 한 내년 3월쯤에는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혜민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EU 집행부가 유리보 금리 조작 6개 은행에 17억 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17억 유로가 정확한 표현이고요. 17억 유로는 그전에는 벌금 부과가 15억 유로까지 있었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이제 높아진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6개 은행이 이 벌금 부과의 대상 은행으로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은행들은 도이치방크와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 영국의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왕립은행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시티와 JP 모건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영국의 증권 중개사인 RP 마틴 모두 6개 은행과 증권 중개사가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리보 금리는 유럽 은행 간 금리로 이제 통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N리보 도쿄 은행 간 금리로 T보 금리라고도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정황들이 조작이 포착이 돼서
가장 많은 벌금을 부과받은 은행은 도이치방크가 되겠습니다. 7억 2,500만 유로를 벌금을 부과가 됐고요. 소시에테 제네랄은 4억 4,600만 유로로 벌금 부과의 경중으로 보면 2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스위스의 UBS나 영국의 바클레이스는 금리 조작에 가담을 했지만 이를 미리 자진해서 이를 자수했기 때문에 벌금 부과에서는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들 은행들의 주가들이 지난 어제였죠. 어제 그 유럽 증시에서 별반 좋지가 못했는데요. 분기 실적으로는 일회성 비용 상각으로 나타날 것으로 봐서 분기 실적에 조정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세한 마감 소식을 레이크쇼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 전략 시간입니다. 목요일은 수급을 통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성향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와이즈 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5일간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순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밖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상선, 네이버, 현대모비스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보였고, 반대로 매도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 OCI, 현대차, 이마트, 하나금융주주 쪽으로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에 대한 매수세가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 보였고, 그 밖에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건설, SK텔레콤 매수, 반면에 KT는 매도, 기업은행, 삼성물산, 현대로템, 만도 쪽으로는 매도세 역시나 보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환율 우려감 속에서 외국인들 자동차 업종에 대한 매도세가 상당히 좀 거세게 나오고 있다는 거, 엔화 약세 기조에 따라갔고, 그리고 TPP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감이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차 발표에 대한 기대감은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나 환율에 대한 가격 경쟁력 우려감, 그리고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이 정체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확대될 수는 있겠지만 일본 자동차들에 대한 급격한 점유율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그대로 직격탄을 맞는 모습을 보였고, 완성차 대비해서 보다는 이 부품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이 수급에 들어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나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 쪽으로 외국인들 순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라든가 현대위아, 만도 같은 종목 쪽으로 최근에 급락세가 나왔지만은 자동차 부품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모비스가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다는 거, 상대적으로 환율에 대한 우려감이 크지 않은 이 자동차 부품 쪽으로는 수급이 그나마 선방하고 있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IT 대형 주에 대한 외국인들 시각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 이번 연도 최대 실적 개선폭을 기록했고, 또 그 여파는 내년도까지도 사상 최대 매출까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러브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52주신 고가 종목으로서 역시나 추세 상승은 가장 견조하게 흐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철강 업종 내 포스코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그동안 현대제청 같은 종목 쪽으로 매기세가 확산되는 모습 보였는데 신용대구 강등 이후에 오히려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코스피 시장 내 철강업종, 경기 민감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한 급락 흐름 최근에 나오고 있지만은 가장 그래도 선전하고 있는 업종이 철강 금속업종이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장에서 외국인이 한 3천억 원 넘게 팔면서 지수가 1980선까지 밀어났습니다. 이번 주 주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보였고, 네. 메디톡스라든가 인터파크, 성화이텍,
평화전공 쪽으로 매수세 들어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매도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GS 홈쇼핑, 게임비, CJ ENM, 경동제약, 슈프리마 쪽으로 매도,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반도체, 한글과 컴퓨터, CJ ENM, SM, 메일유업 쪽으로 매수, 반면에 셀트리온은 매도, 인터파크 역시나 매도, 파라다이스, 메디톡스, YG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매도세 보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아니면 조금 더 강하게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 쪽으로 수급이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 성우 하이텍이라든가 평화전공 같은 종목 쪽이 그러한 종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실제 ENM 같은 경우에는 수급 공방에 대한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악재 리스크가 많이 해소되고 있다는 것에 착안을 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중국 유화 정책과 관련된 기대감이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기관의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대표적으로 메일유업이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는데, 최근 음식료 관련된 업종군들 아무래도 원화 강세 기조가 약간은 지금 시점 주춤할 수 있다는 우려감 속에서 주가 흐름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과 그리고 점유율 확대 기대감, 마지막으로 중국 유화 정책의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인터파크에 대해서 현재 시점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최대 수혜주 그리고 최대 성장폭을 기록할 수 있는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도 역시나 차익 매물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만큼 기관에 있어서 약간 수급적인 측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 위주로 파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이지 않았나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은 중국 유가정책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커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개인들이 관심 가졌던 업종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KT 쪽으로 매수, 기아차, NH엔터테인먼트, 기업은행, 삼성중공업 쪽으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게임비, 농오바이오, SFA, KG 이니시스, 한국사이버결제 쪽으로 매수세 들어오는 모습 보였는데, 역시나 개인들은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 특히나 KT 쪽으로 그동안 배당과 관련된 매력도가 높았던 종목이 그 매력도가 많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저가 매수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상당히 눈에 띄었다는 거, 신저가 종목이지만 꾸준하게 매수를 보이는 모습 보였고, 전체적으로 기아차 마찬가지로 완성차 업체 중에서도 현저태 대비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인식에 따라갖고 개인들이 매수해 준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자동차 업종에 대한 소외 움직임 속에서 이러한 개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약간은 부담스러운 요인이라는 점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테마주에 있어서는 결제 관련된 테마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전체적으로 KG 이니시스가 한번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였다는 거, 최근에 다나리 피인수와 관련된 기대감 속에서 주가 급등 양상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역시나 개인들 이슈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SFA 같은 종목 쪽으로 IT 부품 관련된 종목 쪽에서는 몇몇 종목 쪽으로 약간은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게임 관련된 모바일 게임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에 신작 게임, 특히나 게임비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소재한 여러 가지 신작 게임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 빛을 발하지 못했던 신작 게임 출시 기대감이 4분기 시점에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서 개인들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당이 낮아지면서 52주 신저가 기록했던 KT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급락한 자동차 업종에서도 개인의 순매수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수급 관심주는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네, 우선은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제2기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시점 약간은 대형주 중심의 장세 흐름이 예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시점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 있다. 상대적으로 지금 시점 하지만은 무조건적인 큰 종목으로 매수하기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 한 번쯤 고려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내년도 빅 이벤트와 관련된 기대감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벤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에게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삼성전자에 있어서 역시나 갤럭시 S5와 관련된 적극적인 마케팅 기대감이 내년도에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 그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서 떠오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제2기획 같은 경우에는 주가 차트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 약간은 좀 정체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향에 대한 패턴 꾸준한
있는 상승 흐름 보이면서 추가 랠리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25,500원 부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 이상에 대한 목표가를 설정해 본다라고 한다면 신고가 랠리, 연말 랠리가 만약에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작용하면서 28,500원대 신고가 부분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안정적인 정배열에 대한 형태가 지금 띄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나 그리고 기술적으로나 그리고 펀더멘탈적으로나 성장성 측면적으로나 재기에 상당히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대형주 장세 흐름에 있어서 약간 소외될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소외감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큰 폭의 상승 랠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28,500원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좀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 24,500원 정도 이탈된다라고 한다면은 5일선이 이탈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 있어서는 꼭 지켜달라는 말 꼭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갤럭시 S5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 작용하면서 IT 부품 그리고 광고 산업과 관련된 성장성이 제일기획의 상승 흐름을 이끌어주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기획 삼성전자의 내년 갤럭시 S5 관련된 마케팅의 수혜를 볼 수 있겠다. 매수 관심가는 25,500원, 목표가 28,500원, 손절가는 24,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YG 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우의 증시 미스터리입니다. 최근 들어 시장의 모습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내는 종목군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시장이 안 좋을수록 우리는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NC소프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바로 게임 회사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건데요. 과연 이 회사가 어떤 변화가 있길래 이렇게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떤 모멘텀이 작용을 하길래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추이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현재 상당히 고가 근처에까지 올라왔는 모습이고, 2012년에 가장 고점이었던 부근까지 한 번 더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었고, 주가상의 차트를 한번 보더라도 꾸준히 5일선을 따라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시장의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NC소프트는 개별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유를 한번 찾는다면,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양매수세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꾸준히 5일선을 지켜주면서 올리는 모습과, 그리고 기관의 계속적인 매수세 자체가 지금 NC소프트를 크게 올리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시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신고가 패턴을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어차피 오르는 주식이 또다시 오르게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봤던 곳이 머리가 아니라 이제 발목이나 허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한 번 더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주가에 대해서 3분기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3분기의 실적은 우리의 기대치보다 하회하는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2013년 3분기의 실적 자체를 한번 본다면
꾸준히 안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던 바로 리니지, 그리고 리니지2의 실적은 더욱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신작 게임, 길드워라든지 아니면 요 로열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조금이나마 더욱더 감소하는 모습이었고, 로열티는 좀 더 내야 되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비용이 더욱더 많이 드는 모습이 나타났었다.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블레이드 앤 소울만이 선방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주가는 우상향을, 그리고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걸까요? 바로 블레이드 앤 소울에 대한 가치를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봐서 일단 리니지에 대한 매출액 추이인데요. 리니지가 이렇게 해서 이 3분기에는 실적이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었지만, 우리가 연평균치로 한번 계산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꾸준히 NC소프트를 먹여 살리고 있는 가장 큰 1등 공신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항상 기업의 가치를 볼 때 캐시카우라는 사업 부분이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라이징스타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 리니지 게임이라는 것은 바로 NC소프트의 캐시카우적인 역할, 근본적인 거의 수익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또 다른 성장 모멘텀, 바로 라이징스타가 강력하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 부분 자체가 바로 이 블레이드 앤 소울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캐시카우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이 두 개 같이 묶어지면서 지금 상당한 NC소프트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PC방에 가서 과연 블레이드 앤 소울을 누가 할까 찾아봤더니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우리 말고 우리보다 더욱더 큰 나라인 중국에서는 대부분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한국에서의 인기를 봤을 때 실적표와 같이 2012년 3분기까지는 좋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무슨 말이었냐? 바로 한국에서의 어느 정도 플레이자 접속자 수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뜻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인기는 상당히 식어가면서 지금은 바로 중국에 대한 가치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표를 한번 같이 보시면 BNS 바로 블레이드 앤 소울에 대한 서버 개수에 대한 추인데요. 우리가 2013년 1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36개 지나지 않던 이런 서버 개수 자체가 지금은 100개에서 143개까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서버에 대한 대기자 수가 폭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중국에서는 완성도 높은 게임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시장 분위기 자체, 바로 중국인들이 유입되면서 이 블레이드 앤 소울 그리고 NC소프트의 극명한 가치가 좀 더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시장치는 전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은 더욱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일단 월봉상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이, 월봉상으로 보시면 지금 이평선 자체가 상당히 잘 어울려지는 모습, 잘 만져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월봉과 주봉을 만져주고 있다는 것은 바로 외국인의 투자자가 유입됐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본과 주봉의 자체가 잘 만져주고 있고 거기에 잘 만들어지고 있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쉽게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월봉 그리고 주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평선을 따라서 잘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적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차트를 통해서도 알 수 있구나라는 점을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봉상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런 추이 자체를 언제쯤이나마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그리고 가장 적절하게 리스크 관리를 잘하면서 들어갈 수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현재 관점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위치까지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가장 뚫기 힘든 저항권 라인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주가 자체는 조정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 점은 바로 하단 자체를 좀 더 지지를 받는다면 그때는 강한 상승 탄력으로 바뀌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3분기 실적까지는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바로 4분기에 어떤 실적을 블레이드 앤 소울이 나타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기대감 자체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지, 지금까지는 3분기 실적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주가 추이적으로 한번 본다면 현재 24만 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봉상 봤을 때 하단에 있는 갭 자체를 좀 더 이용하시는 방법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 자체에 이 갭 23만 원대 그리고 22만 원대 이 갭 자체를 우리가 매수권역으로 좀 더 삼으시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갭이라는 것은 당연히 거기 갭을 메꾸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좀 해드리겠으며, 자,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을수록 새로운 주인공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지금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공을 알고 있던 운수장비업종은 제가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바로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소외되어 있던 종목군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서 금일도 3시 35분에 다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이나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죠.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당백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운드 1, 레디, 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석 달 연속 물가 상승률이 둔화됨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이 추가 부양에 나서거나 적어도 경기 부양책을 서둘러 축소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ECB는 추가 대응 가능성을 얼마나 열어두었을까요? 혹시 ECB 유로존의 추가 부양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어저께 그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이제 OECD가 네. 회원국 30개국, 그다음 비회원국 20개국 상대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3개월 연속 물가 상승이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경기 부양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나 기존의 경기 부양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유로존에서 물가 상승률이 0.7%가 빠지면서 0.7%로 내려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 가능성이 제기됐고, 그것이 이제 거기서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다시 0.9%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사실은 그 물가 상승률이 하락 기조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완벽하게 하락으로 가지 않고 다시 되돌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 경기 부양을 하고 싶어도 관망세 모드가 연출될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ECB에서 경기 부양할 수 있는 카드는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ABS라 해서 기업에 직접 자금 조달해주는 방법, 아니면은 그 예금금리, 그러니까 지준금리죠. 지준금리를 낮춰서 은행들이 그 ECB에 맡겨놓은 돈을 다시 시중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역할 정도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이너스금리를 먼저 하고 금리 인하를 마지막에 하는 게 좋았는데, 금리 인하를 먼저 함으로 인해서 일단 좀 더 관방 모드가 짙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독일에서 계속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ECB에서 새로운 부양책을 내놓더라도 아마 립 서비스 이상은 내놓기 힘들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놓는다 그런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 두 가지 정도 선에서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물론 ECB가 독립적인 기구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가장 입김이 세는 독일이
시장을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면 적어도 독일의 어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경기 부양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CB가 경기 부양책을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극히 제한적이고 금리 인하를 먼저 해서 좀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는 새로운 부양책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를 마무리해보고요.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경제 성장과 관련해 기대만큼 낙관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 경제 개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 성장 둔화를 감수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중국에서는 연막 작전을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년도는 경제가 7%대 초반 정도까지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시진핑이나 리커창이나 계속 얘기하고 다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미니 경기 부양의 효과가 내년 정도에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몰라도 중반 이후에는 그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지금은 엄살을 좀 부리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경제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내수를 진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둔화가 돼서 경제가 약간 GDP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내수도 내수지만 사실 수출에 더 강력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경제 성장률 7% 초반 대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7.5%대는 아마 유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올해 7.5%는 확실히 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지금 시진핑이 미리 경제 성장을 아예 낮춰 얘기해서 내년도를 희망을 없앴다가 오히려 제대로 성장이 나와서 시장을 더 끌어올리는 그런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경제 성장률 7% 초반 좀 엄살이 아닌가? 혹시 미리 낮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김동섭 미사님께서는 한 7.5%는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 마무리해보고요. 본격적인 세 번째 라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라가르드 IMF 총재가 내년 한국 경제가 3.7%대의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도 내년도 3.7%대의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이렇게 점쳤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IMF 라가르드 총재가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영접해서 그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3.7%, 미국 2.6%, 유로존이 0.6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중국은 7%대 이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단 선진국 중에서는 그래도 양호한 성적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창조 경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3.7%가 확실히 되려고 한다면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더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엔저에 대한 영향을 피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는 라가르드 총재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선제 공격을 해서 원달러 가치를 충분히 약세로 끌어줘서 엔화의 약세를 극복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한국은행 김중세 총재 같은 경우에는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고 엔화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심리적인 부분과 상당한 연결이 돼 있다. 투자 심리를 개선하느냐 안 개선하느냐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테이퍼링이 안 할 것이다. 올해는 안 할 것이다라는 사람 대부분 생각하면서도 10일 FOMC 마지막은 확인하자라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지표가 개선되는 데에 따라서 조정이 4일 연속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시장에는 투자 심리의 개선이 되게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3.7%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는 전 세계 기관들의 모습을 충족시키고 우리나라 자체에 충족시키려면 하나의 정책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라운드 한번 마무리해보고요. 또 최근에 글로벌 증시 조정에 이어서 국내 증시도 어제장에서 1980선까지 밀렸습니다. 일부에서는 혹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김동석 이사님의 시각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지금 그 우리나라 시장은요, 네. 체감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몇 종목이 시장을 방어해 줬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을 이렇게 보면은 지수로 한 165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익이 없는 상황. 오히려 2007년도 대비로 거의 다 까먹고 원금까지 다 까먹고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주시장의 주소인데요.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우리나라가 상승을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하락은 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현물에서 매수 매도의 손익을 확인해 보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의도된 하락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하락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하락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면 결국 시장에서 떠날 사람은 더 떠나게 하는 위기감을 조장하는 하락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만약에 한 1, 20포인트 더 내려온다면 거기는 받아줘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을 하더라도 현금 들고 계시면 거의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홀딩 작전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시장에서 많은 투자가들은 현금을 쥐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물렸거나 아니면은 낙담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전략을 한다면 결국은 어쩔 수 없다. 그냥 버티는 전략이 좋겠고요. 미국이 지금 테이퍼링에서 주가를 굉장히 많이 끌어내게 내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자체는 당장 못한다면 지금은 일시적인 현상 정도로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하락은 좀 이해하기 힘들다. 혹시 오히려 위기감을 조정하는 에너지를 좀 축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하락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현금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좀 홀딩 관점이 조금 더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김동섭 이사님께서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월 5일 굿모닝 대박 예언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